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일간지 일면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살펴보죠. 매일경제입니다. 사드 깊은 상처, 현대차, 아모레, 어닝 쇼크다 이런 제목의 기사 달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의존도 높은 자동차, 화장품 2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약간 호소하는 기사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약속을 했을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도발 징후, 미국은 제재 강화, 입지 좁아진 남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미국, 남한 대당사자에 다 입장을 냈는데 제일 답답한 건 우리군요. 자, 오늘 군사회담 응답 시한 앞두고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법안을 처리했는데 이례적으로 초당적 대북 제재 압박을 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 제의를 계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답은 없고 미국은 압박하고 참 답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자, 역시 북한 기사인데요. 사실상 중국 기업 겨냥한 제재 조치. 미국과 중국, 북한 제재 갈등이다. 지금 아까 기사도 나왔지만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이런 걸 포함한 미국 하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이 미국 하원 법안은 사실상 중국 당국을, 중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반발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세계 원전 3강에서 스스로 발 빼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러올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한 기사네요. 자, 원전 시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가 몰락하고 최근엔 한국,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로 수출 전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국내 정책이지만 수출 기업 그리고 외국에까지 영향을 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15년 이상 빚의 노예 100만 명 넘어선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자들 중에 빚지신 분 참 많은데 그 얘기입니다. 15년 이상 연체한 분들이 29만 명에 달하는데 이대로 3년이 지나가면은 무려 14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국민의 상당수가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인데요. 이분이 누군가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맥케인 상원의원인데 최근에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입원해 있었죠.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병마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한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26명, 외유 등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과 아주 비교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고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잘 참석하지 않는데 이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웬 강아지를 안고 있네요. 보니까 퍼스트 독된 유기견 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전, 대선 이후에도 유기견에 대해서 입양을 해서 청와대에서 키우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그 유기견이 청와대 입성을 했습니다. 이름은 토리라고 해둡니다. 귀엽게 생겼습니다.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여기 보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가게 주인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한국당의 이건 홍준표 대표를 그린 그림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서민이다. 옛다 2,500원. 담배값은 원래 4,500원인데 2,500원만 원 준 거죠. 바로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 2,000원 인하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이 담배값 2,000원 인상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은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만평까지 봤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결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7월 27일기에 적대행위 중단 제안했는데 북한은 되레 오늘 새 미사일 도발 가능성만 보이고 있다. 아까 잠시 본 일면 기사와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하지만 21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호응이 없자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27일 오늘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시한을 늦췄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 대화 제의를 무시하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통령. 사실은 북한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남북 대화 국면을 만들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너무나 헛돼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남북 간의 그 군사 대치를 중지하기 위해서 군사 회담을 열자. 원래 그래서 7월 21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유럽 방문했을 때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남북 정전회담이 27일 아닙니까? 오늘. 오늘이니까 오늘까지 말미를 준다. 오늘까지 좀 대답을 좀 해줘라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미국으로 봐서도 지금 미국은 하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까지 못 가게 할 정도로 철저히 막는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동참을 못하고 있고 또 그러면은 북한한테라도 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예 대답이 없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하면은 오늘 정도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을 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미국하고 북한 양쪽에 좀 둘러싸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마키아벨리가 왜 군주론에 그런 얘기 썼잖아요. 중립이 제일 위험하다. 양쪽이 있을 때 중립은 양쪽으로부터 보복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국면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뭐 전승절 앞도 충성 결의 행사 이런 행사하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외신에 따르면 오늘 내일 정도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할 조짐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만약에 북한이 오늘 내일 정도에 또다시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형태라도 뭔가 도발을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발언을 이미 내놨잖아요. 그 레드라인이 과연 어느까지 선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아니면 가까이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레드라인을 언급했을 때는 이제 거의 북한이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레드라인은 결국은 그 ICBM급 미사일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거기까지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사실은 이제 그 핵만 탑재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벌써 미국 지금 그 정보 라인 쪽에서 지금 보는 바로는 내년 정도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미 보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발사했던 그 ICBM급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ICBM급 미사일을 오늘 쏜다면 사실은 레드라인을 이제 좀 넘어섰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유엔과 경우에 미국의 제재는 더욱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미 강해지고 있는데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형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양해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함께 타야 될 그 북한과 미국이 지금 차 밖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관계국들을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 지금 별로 없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게는 이제 미사일 도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 제의에 대한 이 대답이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 또 북한 관련해서는 탈북자 문제가 국내에서 꽤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지연 씨 재입국 이 문제가 참 미스테리로 빠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납치설이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간첩설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는 드디어 자진 입국설까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과 증거 제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임지연 씨와 교제했던 남성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가지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랑 딱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잘 지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탈퇴해버렸더라고요. 카톡이랑 다. 네, 지금 뭐 들어보면은 옛날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 대충 한 3월 정도까지 교제하고 헤어졌다는데 그럼 한 몇 달 기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스스로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다 그래요. 김소 평론가. 이렇다면은 최근 임지연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 중에서 마지막 결국은 스스로 그냥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 행보를 보이는 것들을 보면 네. 납치돼가지고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에 동원될 수 있을까? 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납치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정한 사상적인 네. 어떤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진해서 입국해서 북에 어떤 도움을 주고 북에서 신변 안정을 받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러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남은 것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스스로 당하고 있었고 그 고통들 때문에 북한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입국을 해서 북에서 어떤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임지연 씨 말고 다른 탈북자들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을 한 사람들이 왜 다시 그 위험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당국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하나원에서 일정 정도 교육을 받고 예. 임대 보증금 같은 것들을 지원을 받은 다음에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남한에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 체제도 다르고 아무리 뭐 교육을 뭐 조금 받는다 해서 그거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고 더더군다나 북한에 만약에 본인들의 뭐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마음 편하게 잘 못 지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응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딱 이해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뭐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그러니까 남한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분들의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3만 명 정도의 뭐 250명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자진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가혹한 고문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남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북한에 가서 그 선전용으로 본인들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생활 터전이 되는 것들이 마련되는 것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가 좀 더 실리는 방향으로 지금 단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이분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제가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탈북하신 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참 알 수가 없는 게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송 위기에 처한 일가족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어요.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으면 그리고 위험했으면.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스스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출석한 이용주 의원, 문 대통령 준용 씨에게 사과. 사실 제보 조작 파문에 휘말려 있는 국민의당 그리고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죠. 이날 오후 어제입니다. 4시부터 8시간 정도 이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과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 하지 않았다. 제보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에 출석한 이용주 의원의 모습과 그런 주장 참 궁금했었는데 어제 출석 당시의 영상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하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큰 힘에 대하여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셨습니까? 오해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 첫 조사셨어요. 소감이 어떠시죠?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이종훈 평론가. 들어갈 때 모습, 나올 때 모습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는 조금 의기소침. 뭐 소명을 다했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하지만 약간 자신감은 떨어져 보인다는 표정인데 네. 검찰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는 같긴 한데 어떤 결론으로 검찰 수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죠. 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 좀 드릴게요. 누구도 지금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용주 의원 나올 때 표정을 보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조금 하여튼 어쩌면 뭔가 처벌을 좀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끝냅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읽히는데 과연 이제 이쯤에서 끝을 낼지 안 낼지는 결국 이제 검찰 손에 이제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얘기만으로 들어서는 예.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 소환으로 더 이상의 뭐 어떤 그 윗선을 소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용주 의원 선에서 일단은 수사를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낸다는 얘기는 이제 처벌 수위를 이제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이제 법적 처벌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윗선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김인원 이제 그 부단장이라든가 그렇죠. 또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 그리고 이제 이용주 의원 단장이었던 네. 여기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처벌 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공표와 관련한 부분하고 검증과 관련한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이제 결정할지가 이제 검찰의 마지막 남은 고민이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종훈 평론가 추정대로라면은 이용주 의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어떤 결론을 이제 낼 것이다. 이용주 의원을 처벌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현역 의원도 처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과연 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윤영걸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국민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의 또 윗선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박지원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었던 안철수 전 대선 후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과연 그 윗선까지도 참고인 정도의 신분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추가적으로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검찰은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지난번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주선 비대위원장 불렀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 또 뗏목을 갖고 건넜으면은 뗏목은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는 지금 추경 통과에서도 국민당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당 협조가 상당히 필요해서 손잡고 가자. 국민의당에 손잡고 가자. 이런 또 모양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법적으로는 이용주 의원이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잖아요. 보고체계의 최고 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 보좌관 그 휴대폰도 압수해서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로 말하면은 이 데스크예요, 데스크.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 이유미 씨고 이준서가 기자고 근데 데스크가 몰랐냐 책임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뭐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치적으로 봐서는 뭐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인생의 또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지금 오늘 블랙리스트 판결이 나옵니다만은 그렇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문공부 장관 할 때 알았냐 몰랐느냐를 거의 수십 번을 물어봤죠. 몰아쳐서 그 한마디를 그 시인한 한마디를 얻어낸 분이 또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조사받으러 또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봐서 참 그 법의 또 아이러니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생각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만약 검찰 수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국민의당은 위기를 넘어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윗선까지 뭐 번지지 않고 이제 진화하려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은데 아마도 만약에 이용재 의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 조사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왜 당시에 검증이 소홀했느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용재 의원이 당시는 대선에서 급박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없었었고 뭐 우린 여러 가지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그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 씨와 같은 식의 특혜를 10건 정도 또 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게 4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건 별개이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이나 뭐 그 위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이용재 의원 선에서 정리는 하겠지만은 검찰 입장에서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되어지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준용 씨 측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사도 조금은 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담배세 5조, 유류세 7조 내리자 서민 감세로 맞불러온 한국당.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부자 증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란 듯이 한국당이 우리는 서민 감세로 가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을 좀 살펴보죠. 담배값 인하는 현행 한 갑당 4,500원에서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린다. 그리고 유류세의 경우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유류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각각 이 세금을 두 개를 합하면은 12조 2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늘린 세수가 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세와 담배값을 손질함으로써 12조가 깎여 나가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성수 평론가. 서민 입장에서는 뭐 기름값 깎아주고 담배값 깎아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참 어떻게 볼까요? 의도가 분명 읽혀 보입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서민들 중에서 담배값 특히나 세금 부분을 간접세로 납부하고 있던 것들을 인하하고 그리고 또 유류세도 그 인하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담배세를 올렸던 이유 또 유류세를 지금까지 걷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유류세를 그렇게 걷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갖다가 소비하는 그런 풍토들을 조금 더 대중교통 위주로 바꿔서 그래서 보다 환경에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그 대중교통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갖다 만들어 보겠다는 정책적 기조와 방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책적 기조와 방향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곳이 전신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이 부분에 강조를 했었죠. 담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걱정을 해줬습니까?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올려서 확실하게 끊을 수 있게끔 정부가 돕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립니다라고 당에 구했었어요. 이건 절대 증세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정말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또 강조했습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또 SNS 등등을 통해서 서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거를 갖다 내린다는 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이 필요 없고 또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이 필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길게 보고 하는 것이구나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얄팍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류세라든가 담배세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리려면 충분한 대책들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정말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들이 이런 것들을 내리고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대안들이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담배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더 효과적인 어떤 대책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관련 기사를 좀 더 보죠. 자, 여기 이제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정치 공작 그만해라. 담배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증세 효과 깎아내리려는 꼼수다. 이렇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조금 더 보죠.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경쟁을 여야가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표적 증세로 3조 8천억 원, 한국당 선신 감세로 12조 2천억 원. 이쪽은 늘리는 거, 이쪽은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한국당 여당의 증세에 담배값이나 반값 유류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지금 김성수 평론가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올려놓고선 도로하고 그리고 무슨 여건이 형성된 거 아닌데 난데없이 그냥 담배값을 깎아주겠다. 이거 비판받아 마땅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민주당의 3조 8천억 소위 말해 부자 증세 부분 이거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약간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설익은 상태에서 지금 자꾸 얘기만 난무하잖아요. 설만 난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정을 해서 어떤 걸 결정한다는데 그동안 아주 추측이 무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유세도 인상한다 만다.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예. 또 초고 소득자의 기준도 5억 연봉 5억 이러다가 또 3억으로 또 갑자기 또 내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막 계속 지금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여야 모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예.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이대로 멈춰라. 일단 멈춘 상태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검증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그냥 이게 되든 안 되든 아마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 일단 던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 성사가 될 거야라고 믿고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여당 쪽의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설익은 것을 던지는 것이 문제고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던지는 게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너무 좀 혼란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우롱당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러면 정말 국민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좀 온다라고 좀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대로 멈춰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보면 그대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담배값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담배세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후보 시절에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또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 앞에 당연히 이행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행 정말 단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맞는 것인지 또 올바르게 이것이 이행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이것을 법안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배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배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만큼은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의 주장 내용들을 보니까 자칫 담배가 인하도 안 되고 부자 증세도 안 되고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불현듯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죠. 홍준표, 추미애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7년 전 발언 죄송.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죠. 2009년 옛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대표가 최저임금법 등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자 나오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고 당시 말을 했었다. 이 과거, 소위 말해 7년 전 발언인데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 그러네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그때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했다고 합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표는 소위 말해서 황제 장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을 때 옆에서 부축을 받았는데 그게 마치 황제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에도 해명했습니다. 넘어질까 봐 잡아준 거지 내가 무슨 황제 의전을 받았나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 네. 홍준표 대표 최근에 약간 논란성 행동과 발언을 하고 조금 지나면 자꾸 사과를 하는 그런 행태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해할 만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혼을 내야 될 상황입니까? 조금 너무 말이 많이 좀 앞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오늘 사과한 거는 참 잘했어요. 2009년에 최저임금법을 네. 그 여당이었고 홍준표 대표는 또 추미애 대표는 그때 환노위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었을 때 추미애 위원장이 그때 그 미적거리고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금배지 떼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네. 그랬다고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했고 또 추미애 대표는 또 그때 응답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 애는 다 커서 애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뒤늦게라도 저렇게 좀 남을 비하하거나 특히 성차별적인 용어를 쓴 거는 사과한 거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장화 신은 거를 신기가 어려워서 미끄러 넘어질 것 같아서 옆에서 도와줬다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겨준 것 같은데 그냥 거의 신겨준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너무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돼지 흙 문제도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그러느냐 하는데 또 오바마는 옛날에 마약한 것도 자기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칭찬을 들었는데 나는 돼지 흙 문제 갖고 왜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의 뜻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장인 보고 선거 과정에서 영감탱이라고 한 거는 그렇죠. 경상도 지방에서는 영감탱이, 전라도 지방인가요? 경상도, 전라도 쪽 남쪽 지방에서는 영감탱이가 전혀 비하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영감탱이가 비하하는 말은 맞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 보수 야당의 제일 큰 당인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당의 좀 최고자로서 좀 말이 너무 좀 앞서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담배세 인하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이고 좀 말에 대해서 좀 반성하지 않고 이런 태도는 조금 지탄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영감탱이 발언에서도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경상도 기준으로는 막말이 아니다. 그리고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 6개월간 병원에 모셨고 장인 장모 묘지도 마련했는데 날 보고 폐류라라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갈 텐데 아무튼 독특한 발언을 하시는 분인 거는 맞습니다. 자, 기사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기사인데 여기 사진을 먼저 보면 정병국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가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른바 셋을 불러서 남원정이라고 불러서 과거에 여권의 개혁의 상징이었죠.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조 쇄신파이자 당내 중진인 남원정 이 세 사람은 어제입니다. 보수 혁신을 주제로 남원정 앵콜쇼를 열었다. 이런 기사의 내용과 함께 제목을 보면 알려야 산다. 바른정당 생존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관련 기사인데 또 보죠. 자, 이 남원정 행사와 관련된 거하고 추가해서 바른정당의 대주주로 대선 후 두문불출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 역시 어제입니다. 부산에서 토크쇼를 열고 당원들과 스킨십을 했다. 당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바른정당 20석
간신히 교섭단체를 채우고 있는데 뭔가 도드라져 보이기를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수 적통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아까 방금 소개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생존의 몸부림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예. 사실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그 행사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고 말고는 뭐 무조건 언론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바른정당이 20석밖에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홍준표 그 당대표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점잖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언론에서 뭐 인용되거나 이런 빈도수가 훨씬 적거든요. 점잖기 때문에 존재감이 떨어지는 면이 또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바른 토론 배틀 이런 것도 했고 또 청년들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을 뭐 청년 대변인으로 또 쓰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푸드트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커피들 내려주고 사람들하고 이제 친근하게 좀 하려고 했고 또 뭐 당원들하고 스킨십하려는 유승민 의원의 또 태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정체성이나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뭐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져 나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사실 바른정당 국회의원 숫자가 20명 그리고 소속 지자체단체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보면 사실 스타급 정치인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한 남원정 이 세 분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어떤 정치인보다 탁월하고요. 그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을 국민들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거물급 스타급인데 바른정당 지지율은 참 지지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안 들까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정책들,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들은 끌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수를 혁신할 만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예전에 이 남원정이 처음에 개혁의 어떤 상징으로 떠오를 때도 비슷했습니다. 분명히 소장파의 가능성 있는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과연 이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거기에는 늘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원정은 개혁의 어떤 상징으로 그냥 두고 계속적으로 중량감 있는 다른 대선급 주자들, 다른 확실한 대표 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어떤 그 자신들만의 한계를 과연 이 남원정은 극복을 했는가?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등장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참 컨텐츠가 저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내세우는 이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입장들이긴 한데 사람을 내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당이 왜 필요하다는 걸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걸 설득시켜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지지율도 뽑아올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대안입니다. 정치는 꿈을 꾸게 하는 건데 바른정당과 함께 꿈을 어떻게 꾸죠? 지금은 무슨 꿈을 꿔야 될지를 아직 모르게 된다는 거죠.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정치 집단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은 탁월한데 콘텐츠가 빈약하다.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이종호 평론가. 제가 보기에는 절박함이 부족하다. 절박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박함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혹평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바른정당에 있는 친이계도 이 지금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행사를 저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절박함이 묻어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별로 안 든다라는 거죠. 20명이면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0명이 모두 똘똘 뭉쳐서 절박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뛴다면 김무성 전 대표도 열심히 뛰고 뭐 유승민 이제 의원도 뭐 대선 주자급의 행보를 보이면서 좀 더 열심히 뛰고 그런다면 전 분명히 소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어려봐야 정신을 차린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더 같이 뛰어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하고 옛날에 페르시아 그 많은
군대하고 싸워서 알렉산더가 이기거든요. 어떻게 왜 이깁니까? 페르시아 왕은 저 뒤에서 돌격 앞으로만 소리 질러요. 근데 알렉산더는 앞장서서 뛰어나가면서 뇌 뒤를 따르라고 앞장서서 뛰어나가요. 예, 예. 그러니까 와 하면서 뛰어나가서 중앙을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대 1 차이가 나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은 알렉산더 같이 치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엊그저께도 왜 그 경기도지사 거기 김무성 전 대표가 와서 오히려 그 경기도지사를 오히려 디스하는 그런 모습까지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지금도 행사는 하는 거 이 더운데 열심히는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서로 끈끈한 열정이 없이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이 치고 나가는 이런 정신 없이 뒤에서 가지고 다들 돌격 앞으로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돌격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소리 지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석의 한계를 좀 넘어서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사실을 다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어제 발표를 한 거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를 하면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80만 명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기자회견장 자리에서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 기사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유례 없는 100% 빚 탕감,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일단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빚 탕감 반복될 거란 기대 줄 수도. 자, 기사를 좀 더 보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빚을 넘겨받기 때문에 손해볼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이 나오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줄지라는 기대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빚을 성실히 갚아나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옆에 기사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15년 이상 빚의 노예 100만 명 넘었다. 일단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결국 경제 활동을 막아 빈곤 악순환에 빠진다. 장기 연체 빚 과감히 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여기 빚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했을 시기 대부분을 추신과 금융거래 제약 등 경제적 처벌에 묶여있던 탓에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자,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두 개의 기사입니다. 자, 김성도 평론가. 예. 자, 이 두 가지 기사, 빚을 탕감해 주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액수를 한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한정을 두겠다고 하는데 이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공감이 가세요? 예, 저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더 공감이 가는데요. 네, 예. 실제로 그 저소득층에 있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네. 엄청난 속박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것은 가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의도적으로 자기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있죠. 가깝게는 나라의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탕감해 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정확하게 더 받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져라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급되는 이 80만 명들은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네.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갚다가 지쳐서 못 갚는. 또 네.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원금만큼의 빚은 이미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이후로 이자들이 더 붙어가지고 못 갚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고 경제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윤기를 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비 계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주빌리 은행 등의 민간 노력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된 정책들은 정부가 받아서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상습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거나 혹은 상습적으로 그 정부에게 어떤 기금을 손을 벌리는 그런 대기업이다. 대마불사로서 그 버팅기면서 결국에 한 번만 성공하면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물론 사회적인 파장이 커서 그런 기업들은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높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고민만큼 이 개인들에게도 애정을 줄 필요는 있다. 이 동일한 도덕적 해이라고 멍해를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두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탕감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부채를 조금 이제 뭐 그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워낙 뭐 고리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고리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그런 그 이자를 좀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 이미 뭐 우리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디딤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탕감해 줄 정도의 예산이면 그런 정도의 기금 운영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이게 이제 어떻게든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탕감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지금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제 기준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과연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쭉 인생을 나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돈에 관해서 저도 젊었을 때 참 개념이 없었는데 역시 절약하는 게 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역시 안 써야 남는다. 그러니까 역시 절약하면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아온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 간에 이게 사실은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탕감은 안 된다.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 장기 연체자들의 채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팔리는지를 아시면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손쉬운 결단인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부실채권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자꾸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원래 원금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한 뭐 많이 받아야 한 5% 정도 원금에 뭐 그 이하로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돈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탕감을 해주는 건 사실은 기금의 그 효용 가치로서는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탕감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오히려 채무 재조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전액 탕감은 이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그러니까 맞지 빚을 지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게끔. 뭔가 자구 노력도 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해야지. 미국의 석유 재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전 지구상 사람들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줘도 1시간 후에는 빈부차가 발생할 거다. 그거 1시간 후에도 그게 어쩌면 빈부차는 자본주의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책을 나오는 거 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1,000만 원 이하 또 10년은 못 받은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빚에 눌려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 어차피 못 받을 거 탕감해주고 새 출발하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또 탕감을 기다리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도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을 금융위에서 맞춰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 감세에 보이질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해.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다 해요. 이것도 금융위가 어디 보면 청와대 눈치 보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채무 재조정 쪽으로 좀 더 수기를 과정을 거쳐서 경제학자나 여론 과정 수렴을 거쳐서 해야지 앞으로 빚 탕감 우선은 시원하고 좋지요. 근데 이런 경제 대책으로는 경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증세도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절반 돼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쓰는지 해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도 세금 한 푼 안 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빚 탕감이나 채무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 두 기사 중에 어떤 쪽에 좀 공감입니까? 저는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무조건 탕감시켜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런 빚을 원천적으로 다 이렇게
털어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먼저 만들고 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다 보면은 혹은 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갚는 걸 당연한 걸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대로 오히려 그냥 채무를 끝까지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사에 좀 더 공감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순실 증언 거부하고 자기 말만 판사가 여긴 답하는 거 제지하기도 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증언을 거부를 했어요. 나와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 왜 나왔냐고 묻자 최 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황당해서 여러 가지 진술도 제안하고 뭐 약간 혼을 낸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최순실 씨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여기를?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는 다 하고 불리하면 입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롭진 않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는 아니고 최순실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 만약에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와서 또 증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경우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위증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딸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그러니까 손해를 입거나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입을 닫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금 증언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한 명은 위증, 그러니까 소에서 딸인 정유라 씨 그리고 최순실 둘 중에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딸이 했던 얘기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은 위증이 되는 거죠. 근데 딸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떠서 이주도 못하고 괜히 나와서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왔다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노영희 변호사. 최순실 씨 이런 전략, 글쎄요, 변호사시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할 텐데 이런 전략은 재판정에서 괜찮은 겁니까? 뭐 괜찮고 안 괜찮고 떠나가지고 고육지책이죠 뭐. 그 방법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씨가 한 얘기는 그냥 정유라의 증언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들어서 반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특검이 정유라 씨를 데려가서 증언대에 서게끔 만든 그 과정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정유라 씨의 그 증언이 통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도 변호인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구인장을 왜 발부했냐, 나 나오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었는데 어제로 이제 바꾸면서 본인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랬는데 정유라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장이 원하는 방식의 그 명령에 그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뭐 전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간접 인정을 한 셈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와서 쫙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제 정도는 최순실 씨가 나와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라고 그렇죠.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반박을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간접 이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사건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간접 인정을 했다면 자기가 죽는 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부인을 하면은 또 딸이 죽고. 뭐 아무튼 딜레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면 간접 인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알겠습니다. 저걸 간접 인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정황성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검찰의 승리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수 구하라 담배 사진 공방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때문에 화제가 됐다.
손바닥 위에 담배처럼 희고 가늘고 길쭉한 물건을 놓인 사진을 올렸는데 잠시 올려놨다 곧바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대마초가 아니냐는 의혹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나온 뭐 신종 담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왜 청소년 팬들이 많이 지켜보는 사람인데 이런 담배 사진을 부적절하게 올려놨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박진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어제 새벽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맛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마초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대마초 흡연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하라 씨는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는데요. 해당 사진은 말아 피우는 수제 담배인 롤링 타바코였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성인에게 흡연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됐기 때문인데요. 구하라 씨의 SNS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설리 씨와 찍은 사진 때문이었는데 해당 사진은 로리타 논란 사진, 그리고 동성애 논란까지 일기도 했는데요. 결국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활동이 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수영 평론가. 구설에 자주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가 실제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SNS에 뭐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꼭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예, 보니까. 사실은 롤링 타바코는 담배세가 인상된 이후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걸 담배를 말아서 피게 되면은 자기 입맛대로 담배를 갖다가 골라 쓸 수도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롤링 타바코를 많이 쓰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담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확실하게 부정적인 인지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서는 올리지 않았어야 구설수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교 교사 2명이 전교 여학생 3분의 1을 성추행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조금 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주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전교생 449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등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게 나온다. 전체 여학생 204명 중 무려 72명이 B 교사와 C 교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이 정도 되면 이게 학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심치 않게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근데 이거는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뭐 수백 명이 그런 경우를 당한 그런 학교 사례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남성 교사들 숫자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경우에도 남성 교사가 43명인데 그 가운데 지금 2사람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성추행을 했고 또 그 한 사람은 또 성폭력 예방 상담 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교사께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고 막는 그 담당자가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전수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이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사는 하긴 하는데 그 조사 자체가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대답을 좀 못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번에도 좀 이렇게 좀 심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게 나온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층 조사 자체를 좀 전국적으로 좀 실시를 해서 이런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좀 속아내야 된다. 빨리 속아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럼 이런 교사가 이런 설문 결과 나왔고요. 학생들이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글쎄요, 이제 그 강제 추행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뭐 한 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저런 식의 신체 접촉을 했던 경험이 있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성폭력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던 때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의식이 바뀌어서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이제 교육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널리 알려져서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성추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이나 뭐 실질적인 처벌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런 교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선생님이 사람이 돼야지 학생이 사람이 되죠.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학생을 그렇게까지 그 성적 놀이개로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총수 첫 만남 산무 파격 간담회다. 산무 어떤 게 없나 보겠습니다. 사전 시나리오가 없고요. 정해진 발표 순서도 없습니다. 발표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27일 첫 번째 회동입니다. 자, 야외에서 25분간 호프 미팅. 생맥주를 아마 곁들 것 같은데 토론은 상춘제, 그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상춘제에서 최대 60분간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사 보시면 오늘 참석하는 기업체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참석자의 명단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제가 됐던 드디어 오뚜기 회장도 참석하는 날입니다. 자, 김성규 평론가. 예. 기사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자들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자, 전망을 해주신다면 이 회동 분위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 거라고 좀 전망이 되십니까? 일단 뭐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기업의 입장들, 고충들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충분히 기업들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초대 기업들이 세부담을 더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미리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호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부드럽게 만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호프가 단지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교류될 수 있으려면 특히나 기업들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주고받을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을 내실화시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호프, 치맥 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 호프와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를 어디서 주문할지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혹시나 다음 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기사로 나올 것으로 한번 기대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공연, 도서 구입비 연간 100만 원 소득공제다. 이건 무슨 소린가 보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현역 의원이죠.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책을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공연을 보는 비용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 연말정산할 때 보면 이 소득공제인데 이 책 구입비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가 보면 여기 내용이 좀 있는데 워낙 국민들이 책을 덜 보기 때문에 갈수록 뭐 도서량이 줄어든다 하거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는 좀 문화생활을 많이 할수록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이종원 평론가. 보면 사실은 연말정산할 때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책을 구입하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어도 어떻게 문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제 저대로 과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에 쓸 예산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예산에서 그러니까 뭐 아이들 뭐 학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문화 활동까지 할 만한 여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러니까 가계 수입이 줄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르거나 하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항목이 문화예술 활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함께 고민이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다. 아니면 이게 뭐 설정을 해주더라도
그 한도를 채우는 그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세액은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 액수를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만 원어치를 1년에 사면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하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제기사인데요. 오늘 아침에 아주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서구 남성 정자 숫자가 40년간 절반 이상 줄었다. 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하가이 리바인 교수가 이끄는 5개국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서구 남성의 정액 농도가 40년간, 지난 40년간 52.4%가 줄었고요. 정자 숫자도 5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러다가 인구가 멸종되는 거 아닙니까? 생식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자 수가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뭐 인류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는 이게 계속 남성들이 좀 스트레스 또 운동 뭐 이런 거 사회적인 변화 또 남성들의 또 여성화가 또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좀 많은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연구팀의 발표도 있지만 이걸 또 서구 언론들이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제 BBC 보도에 따르면 도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인구 멸종 위기에 점점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면 한국 남성은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간혹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이 한국 남성들도 이제 많이 줄고 있다 그러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